249페이지에 소설 하나가 나올 겁니다. 자, 거기 그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죠? 이동화가 쓴 겁니다. 장난감 도시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만 알면 돼요. 여기서 나라는 서술자가 있는데, 나라는 서술자가 있어. 서술자가 결국 이제 익숙한, 낯익은 이제 시골에서 살다가 어디로 이제 이사를 온 거예요? 도시로 이사를 온 겁니다. 알았죠? 근데 도시로 이사 올 때, 이사 오기 이전, 전과 후에 무슨 차이가 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심리 변화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았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래서 여기서 주로 얘기한 건 이걸 많이 쓰고 있어요. 나의 심리를 주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반전이 있다는 걸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알았죠? 뭐가 있다고? 반전. 그러니까 맨 처음에 내가 도시로 갈 때는 마음속에 기쁨과 뭐가 있어요? 좀 기대감이 있습니다. 기대감이. 이해되죠? 근데 여기 와서 결국 도시의 모습에 뭐하는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실망. 됐죠? 이게 이렇게 기대를 했다가 실망하게 되면 이런 걸 우리는 이제 뭐라고 한다? 소설에서는 뭐가 일어났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걸 반전이 일어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그리고 이건 뭐 시점은 당연히 무슨 시점이겠어요? 1인칭? 주인공이죠. 뭐 이런 건 뭐 충분히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쭉 보면 대화보다는 주로 뭐가 많아요? 서술이 많죠. 그죠? 서술이 많습니다. 첫 번째, 그제야 나는 깨달았습니다. 그랬다. 나는 누군가가 간섭해 주기를 기대했던 것이다. 됐죠? 이게 무슨 말일까? 병철이가 이제 봐. 병철이가 시골에 있다가 도시로 가. 그럼 시골에 있던 이제 초등학교 같이 다녔던 친구들한테 이제 전학을 가면서 이제 친구들이 나한테 와서 너 어디 가니? 이렇게 물어봐 주길 바란 거예요, 얘가. 이제 떳떳하게 나 도시로 전학 간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려고 그런 뜻입니다. 이게 주기를 기대했던 것이다. 나와 같은 4학년짜리여도 좋고 상급생이라도 상관없는 일이었다. 그랬다면 나는 말해주고 싶었던 것이다. 나 말이다. 너희들과 마지막이야. 왜냐고? 나 도예지 학교로 전학을 갖게 됐단 말이야. 됐죠? 여기 이제 어떻게 보면 도시로의 이사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거야, 얘는. 이해되죠? 이해되죠? 선생님도 내가 보면 초등학교 3학년 넘어서 한번 형들하고 버스를 타고 서울에 와서 영화를 본 게 아마 서울이란 땅을 영화를 보기 위해서 밟은 첫 번째가 아닌가. 뭐 어렸을 때 이제 아버지가 뭐 일단 외갓집을 가든 친가를 가든 고속버스 타기 위해서 서울에 버스 타고 오긴 했었지만 일단 그 선생님 김포에서 있었는데 김포에서 버스 타고 서울에 가고 서울에서 고속버스 타고 어디 가면 기대감이 생기지 안 생기지? 생기지. 설레잖아. 근데 선생님은 참을미를 해서 버스 타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사실은. 근데 그 당시에는 버스 타는 것보다 기차 타는 걸 더 좋아했던 것 같아. 밑에 그리고 또 무슨 말을 더 할 수 있었을까? 어쩌면 끝내 그런 말마저 꺼내지 못했을지도 모를 일이긴 하다. 도시로 전학을 간다는 일이, 그래서 이 학교와 아이들과 낯익은 세계로부터 갑자기 떨어져 나간다는 일이 나로서는 어차피 이해할 수도 감당할 수도 없는 어려운 경이었다. 경이는 밑줄 그어놓고 놀라움이란 뜻입니다. 이해됐죠? 얘는 이제 도시로 전학을 간다는 사실 자체가 나한테는 놀라움이었다. 됐지? 그리고 얌전히 발 뒤축을 쳐들고 나는 걷기 시작했습니다. 될 수 있는 대로 천천히 걸었지만 복도는 금세 끝나버렸어요. 아쉽게. 근데 아쉽기보다 좀 싱거운 기분이었습니다. 밖에서 햇빛이 화사했습니다. 아이들 몇이 운동장에 신나게 뛰어놀고 있었죠. 그러나 나는 그들 쪽에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한눈도 팔지 않고 곧장 교문으로 나갔습니다. 다음날 우리 가족은 마을을 뭐 했다? 떠났습니다. 됐죠? 이사를 가는 거예요, 이제. 이해됐죠? 이사를 가는 겁니다. 그래서 세간살이들과 함께 짐차 위에 실린 나는 기분이 썩 좋았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기분은 좋았어요.
좋았어요. 아버지는 그래도 지난 수 3년간 마을의 이장직을 맡아왔었어요. 어머니는 또 누구보다 많은 일가부치들을 이 마을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정작 동구 밖에 나와서 손을 흔들어주는 사람은 많지 않았대요. 어? 이유는 뭐 때문일까? 이건 이제 우리 밑에 읽어보면 알 수 있는 거야. 어? 야, 엄마가 일가부치가 있다는 건 엄마는 어떻게 보면 이 지역 뭐라고 생각해야 돼? 그죠? 토박이야. 엄마는 토박이. 이해됐죠? 근데도 지금 이 마을을 떠나는데 사람들이 많이 나오지 않았어요. 됐죠? 그래서 어머니는 광목 치맛자락에 한 귀퉁이로 몰래 눈물을 찍어내곤 했습니다. 내 옆자리 세간살이 틈새에 조그맣게 웅크리고 앉아있는 어머니의 모습이 그처럼 왜소하게 느껴질 수 없었습니다. 내가 드러내놓고 기분을 낼 수 없었던 이유는 바로 어머니 때문이었습니다. 얘는 기분이 좋아 지금. 알았죠? 근데 어머니는 왜소해 보이는 거야. 어? 그 이유가 밑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죠, 그죠? A의 이유가 나오는 거예요, 이제. 야, 내가 소설은 여러분 무슨 관계가 있다 그랬니? 그죠? 인과관계가 있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인과관계 파악을 잘 하시는 게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소설은 인물 파악을 일단 우선시하되, 알았죠? 장면과 장면의 무슨 관계를 파악하는 능력도 있어야 돼? 인과관계를 파악하는 능력이 있어야 돼. 소설은 대부분 어떤 사건이 하나 이렇게 제시되면, 알았죠? 반드시 뒤에 이 사건에 뭐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 이게 나오게 돼 있어요. 소설은 이런 관계로 맺어져 있어. 대부분 다. 아니면 앞에서 어떤 상황이 제시되고 뒤에 사건이 벌어지면 이 앞에 제시됐던 상황이 이 사건의 갈등의 목일 가능성이 크다. 원인, 이게 많아. 그러니까 너희들 인과관계 파악하는 건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알았죠? 그러니까 나는 지금 서울로 가. 기분이 좋아. 됐죠? 기대감이 있어. 근데 결국 어머니의 모습은 뭐해 보였다? 왜소해 보였다. 근데 어머니의 모습이 왜 왜소해 보였냐? 누구 때문이라고 돼 있어? 거기 A에 보면 누구 때문이라고? 삼촌 때문이다.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이해되셨죠? 누구 때문이라고? 삼촌 때문이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6.25 전쟁 때 빨갱이, 쉽게 말하면 공산주의자였던 사람이 양병철이의 조상이다. 그러면 양병철이가 사회생활하기 좀 어려웠어. 그게 쉽게 말하면 연좌제라는 게 있었어, 우리나라. 지금은 없어졌어. 지금은 없어졌는데 옛날에는 연좌제가 있어서 만약에 양병철이가, 알았죠? A라는 회사에 입사 시험을 봤는데 합격했어. 면접도 붙었어. 이제 마지막 최종적으로 하는 게 뭐냐면 신원조회라는 걸 했어. 신원조회. 그래서 신원조회에서 그 사람들의 가족이 지금 어떤 잘못을 저지른 게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한 다음에 최종 합격자를 뽑았단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보면 필기시험 붙고 면접도 붙었는데 신원조회에서 떨어지는 사람도 있었어. 응? 이것도 다 뭐의 상처니다. 전쟁의 상처지. 전쟁의 상처죠. 알았죠? 그래서 A가 그 말입니다. 물론 조금은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압니다. 어느 날 밤 갑자기 일단의 사내들이 우리 집에 들이닥쳤던 것을 그들을 안내해온 사람은 놀랍게도 낯익은 순경이었습니다. 아버지와 교분이 잦은 면소재지의 지서에 근무하는 순경이었죠. 그런데 그가 뜻밖에도 낯설고 난폭하고 살기 등등한 일단의 사내들을 몰고 왔던 것이다. 그들이 아버지를 얼마나 거칠게 다루었는지 밑줄 그어지고도 지금 생각해도 마음이 아프다. 그러면 이제 이 문장 때문에 이 전체가 무슨 회상이라는 걸 알려주는 거야. 그지? 과거 회상이라는 걸 알려주는 거야. 밤중에 집안을 발칵 뒤집어 놓은 다음 그들은 빈손으로 돌아갔죠. 삼촌을 찾지 못했어요. 끝내 삼촌을 찾아내지 못했던 것이다. 어머니는 분명히 그날 밤의 일을 생각하고 눈물을 찍어내는 것이었다. 됐지? 됐지? 나봐라. 그럼 너희들 이 마을을 떠나는 원인도 삼촌이 될 수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우리는 추리나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이 가족이 결국 이 마을을 떠나서 도시로 가는 이유가 삼촌 때문일 수도 있어. 알았죠? 그리고 이 삼촌이 결국 이념적인 것과 관련이 있는 것도 좀 알 수 있어. 이해됐죠? 어떻게 보면 이 삼촌이 아마 빨갱이였을 가능성이 커. 공산주의자일 가능성. 알았죠? 그러니까 결국 이 집에 경찰들이 들이닥쳤고, 결국 마을 사람들은 이 집의 가족들을 긍정적으로 보지 않았을 거야. 추리컨대. 알았죠? 그래서 결국 어쩔 수 없이 어디를 떠나는, 마을을 떠나는 이런 상황일 가능성이 크다는 거지. 근데 이 사람들이 결국 도시에 갔는데 도시에서 적응을 제대로 못 한다는 거야.
그래서 옛날에 연자제 때문에 여러분들 진짜 살아가는데 힘든 사람들 많았었어. 응? 밑에 있는 거 뭐니? 그래서 아버지는 비교적 덤덤한 태도였어요. 마을 어른들과 하직 인사를 나눌 때도 아버지 평소에 그 유순한 웃음을 잃지 않고 있었습니다. 마을의 사랑방에서 아버지가 웃을 때면 단밖에 지나가던 사람조차도 어유 저거 누구 웃음이야? 라고 알 정도로 소탈한 웃음을 지었다는 거야. 이해되죠? 여기까지 하나의 내용이야. 이해되죠? 나봐. 여기까지 보면 이렇게 보시면 돼. 나라는 인물은 지금 도시 학교로 전학을 가죠. 학교로 전학을 가면서 한편으로는 기대와 기쁨이 있어. 근데 어머니와 아버지의 심리는 나의 심리와는 무슨 적이라고 봐야 돼? 대조적이라고 봐야 돼. 알았죠? 그리고 어린 나기 때문에, 나봐, 어린 나기 때문에 삼촌의 사건이 구체적으로 무슨 사건인지, 아버지, 어머니가 왜 그런 심정이었는지를 그때는 정확하게 이해하지는 못했을 거라는 거지. 그래서 중량 밑에 이제 어디로 갑니까? 도시로 갑니다. 알았죠? 또 도시에 가서 첫 경험이 뭘 마신 거니? 뭘 마신 거니? 오렌지빛 물을 마신 겁니다. 알았죠? 그래서 이게 도시로 갔어. 그래서 도시에 가서 첫 번째 경험은 오렌지빛 물을 먹은 겁니다. 됐죠? 근데 이 오렌지빛 물도 뭐 주고 사 먹어야 돼? 그래, 어떻게 보면 시골 같으면 물을 돈 주고 사 먹는 게 어딨어? 근데 도시는 돈을 주고 물을 사 먹어야 돼. 됐죠? 그 경험을 한 거예요. 아버지 물 대신 돈 줬어요. 그것은 다풍리처럼 작고 빨간 1원짜리 종이돈이었죠. 나는 곧장 한길가로 뛰어나갔어요. 딸딸이는 경운기를 뜻합니다. 경운기 위에다가 어항보다 큰 유리 항아리를 올려놓고 물장수가 됐죠? 거기 있었습니다. 항아리 속에 온갖 과일 조각들이 얼음덩이와 함께 채워져 있었죠. 나는 꼭 쥐고 있던 돈을 한 잔의 물과 맞바꿨습니다. 됐죠? 야, 너희들 이거 모르지? 옛날에는 여러분 남대문 시장이라든지 시장 같은 데 가면 인력거 같은 거 끌고 다니면서 이렇게 물 파는 사람들이 있었어. 과일 주스 물. 그래서 얼음 이렇게 항아리 같은 데 담겨 있고. 알았죠?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돈 1,000원씩 받고. 진짜 더운 여름날. 그럼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1,000원씩 받고 그 물 한 잔씩 팔고 그랬었어. 지금은 없어졌을 거야. 지금은 그런 모습들 보기 힘들 거야. 그 밑에 있는 게 그 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꼭 쥐고 있던 돈을 한 잔의 물과 맞바꿨습니다. 유리컵 속에 든 물은 짙은 오렌지빛이었습니다. 손바닥에 닿는 냉기가 갈증을 더 자극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마시지 않았어요. 이 도시와 생활이 주는 어떤 경의와 흥분 때문에 실상은 목구멍보다도 가슴이 더 타고 있었습니다. 나는 유리컵을 조금 조심스럽게 받쳐든 채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그리고는 두어 걸음 뛰어놓았죠. 물론 나의 그 어리석은 것은 짓은 용납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금세 제지를 받았던 것입니다. 이봐! 어디로 가는 거야, 엄마? 나를 불러세운 물장수가 그렇게 물었습니다. 나는 금방 얼굴을 붉혔습니다. 무언가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물장수가 다시 말했습니다. 잔은 두고 가야지. 너 시골서 온 모양이로구나. 그렇지. 나는 단숨에 잔을 비웠습니다. 숨이 찼습니다. 콧날이 찡해지고 가슴이 꽉 막혔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더 어정거리고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내던지듯이 잔을 돌려준 나는 숨을 헐떡거리면서 가족이 있는 곳으로 되돌아왔다. 이게 첫 번째 경험이야. 돈 주고 뭐 사 먹은 게? 오렌지빛 물을 사 먹은 게 첫 번째 경험. 알았죠? 두 번째는 이제 뭐니 이제? 우리 세간살이 골목에 잔뜩 쌓여 있었어요. 시골집 안방 윗목에 언제나 차지하고 있던 옛날식 옷장과 사랑채 실형 위에 올려두던 낡은 고리장 나무로 만든 쌀 뒤주와 조롱박 크고 작은 질그릇 등 판잣집들이 촘촘히 들어서 있는 이 골목 길 위에 아무렇게나 부려놓은 세간살이들은 왠지 이물스러운 느낌이 밑줄 거 이물스러운 느낌 밑줄. 야, 이런 것들이 도시하고는 좀 어울리니 어울리지 않니? 그래서 어울리지 않는다는 거야. 그래서 이물스럽게 보이는 거야. 알았죠? 그 다음에 그것들은 지금까지 흔히 보고 느껴오던 바와는 사뭇 다른 모양이요 빛깔이었습니다. 아마도 이웃인 듯한 낯선 사람 몇이서 아버지 어머니의 바쁜 일손을 거들어주고 있었다. 이해되지? 이걸 통해서 뭘 알 수 있니? 이걸 통해서 뭘 알 수 있지? 나의 가족의 뭐를 알 수 있어요? 처지를 알 수 있죠. 이해됐죠? 처지를 알 수 있죠. 그리고 나는 밑에 판자 벽에 기대 웅크리고 앉았습니다. 물맛이 어떠했던가를 생각해 보려고 했지만 도무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이게 점점점 이제 심리가 변하기 시작하는 거야. 왠지 모르게 도시에 왔는데, 알았죠?
가슴이 답답하고 머리가 어지러워 속이 메스껍기도 했습니다. 눈앞에 사물들이 자꾸만 이물스럽게 출렁거렸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낯설게 보이면서 이질적으로 보이는 거야.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어떻게 보면 도시에 대한 거북함이라고 생각하셔야 돼. 도시에 대한 뭐라고? 거북함이라고 생각하셔야 돼. 됐죠? 그게 답니다. 그러고 나서 밑에 이사를 왔다 나는 막연한 기분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도시로 이사 왔어. 아주 맥 풀린 하품을 토해내면서 새삼 주위를 두리번거렸죠. 촘촘히 들어앉은 판잣집, 깡통 조각과 루핑이 덮인 나지막한 지붕이 있어요. 루핑은 여러분 방수포라고 해서 지붕 위에다 이렇게 비새지 말라고 덮어놓는 거예요. 이마를 비비대며 길쭉하게 늘어선 추녀들이 있고요. 좁고 어둡고 질척한 그 많은 골목들, 타고 남은 코크스는 여러분 고체 연료입니다. 알았죠? 고체 연료 덩어리와 검은 탄가루가 낭자하게 흩어져 있는 길바닥들, 온갖 말씨와 형형색색의 입성을 어지러이 드러내고 있는 주민들, 여기까지가 지금 누구의 시선에 보이는 것들이? 나의 시선에 보이는 것들이야. 알았죠? 얼굴도 손도 발도 죄다 새까맣게 타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나는 자꾸만 미치고 어지러움증을 느낍니다. 이 어지러움증이 쉽게 말하면 도시에서의 첫 느낌에 대한 거부감이라고 생각하셔야 돼. 알았죠? 이해됐습니까? 그 밑에 있는 거, 그래서 급기야 속의 것을 울컥 토해내고 말았습니다. 딱 한 잔 분량의 오렌지빛 물을 토해낸 겁니다. 됐지? 얘가 어떻게 보면 물을 토해냈다는 건 도시에 대한 거북함이 충분히 이 나라는 인물의 심리가 이 행동을 통해서 나타난 거라고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세간살이들은 대충 들여놓고 다음에 우리 가족들은 이른 저녁을 먹었어요. 저녁에다 동그라미죠. 이것도 이제 도시에서 먹는 첫 번째 식사죠. 됐죠? 근데 이것도 이 아이가 가졌던 기대와는 정반대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때늦은 점심이었습니다. 어쨌거나 우리 가족은 도시에서 첫 식사를 했습니다. 밥은요, 오렌지 물을 드리기라도 한 것처럼 노란 빛깔이었습니다. 물이 나쁜 탓일 거라고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공동 펌프장에서 길러온 그 물은 역할 정도로 악취가 심했습니다. 시궁창 바닥에다가 한자 깊이도 안 되게 박아놓은 펌프물이니 오죽하겠냐 이거지. 물도 더러운 물이야. 됐죠? 그 다음에 또 밑에 어머니는 아예 숟갈을 잡을 생각조차 없는 듯이 조그만 목소리로 이렇게 중얼거렸어요. 내다버린 구신물을 다시 퍼다 마시는 거나 다름이 없지 뭐예요. 하지만 나는 심한 허기에 시달렸어요. 그래서 밥을 먹었냐 안 먹었니? 먹었어요. 그때 또 토해냈죠. 밑에 게다가 어쨌든 귀한 이 밥이었습니다. 식구들 중에서 제일 먼저 한 술을 떠 넣은 거, 그리고는 생전 처음 입에 넣어보는 음식처럼 조심스레 씹었습니다. 쉰내 같은, 쇠의 녹 냄새 같은 게 혀끝에 달짝지근하게 느껴졌습니다. 다시 한 숟갈을 퍼넣었습니다. 그러자 저 오렌지빛의 물을 마시고 났을 때처럼 속이 다시 출렁거리고 어지럼증이 생겼겠죠. 이것도 거부감이죠. 다 거북함입니다. 이래저래 피곤한 하루입니다. 그리고 이제 도시에 와서 첫 번째 뭐를 맞이하는 거죠? 밤을 맞이하는 겁니다. 근데 결국 나는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해요. 알았죠? 난법불 켤 것도 없이 우리 가족은 일찌감치 자리에 펴고 누웠어요. 조그만 방 하나가 우리 가족이 차지한 공간의 전부였습니다. 바닥도 벽도 천장도 죄다 판자 쪽으로 둘러친, 그것은 방이라기보다는 커다란 나무개짝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나마 세간살이들이 차지하고 있는 공간이 도무지 내 식구의 발을 뻗고 누울 재간이 없었어요. 나는 결국 윗목에 놓인 장롱 위에 요때기를 깔고 2층 잠을 자기로 했습니다. 피곤한 탓이리라 다들 금세 골아 떨어졌어요. 그러나 나는 밤이 깊도록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왜 잠을 못 잔 거니? 판잣집 옆에서 사람들 얘기가 들려서 잠을 못 자. 됐죠? 그리고 원래는 여러분 이 도시에 대한 거부감 때문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서 밑에 있는 게, 게다가 판자 벽 하나 사이에 둔 이웃방에서부터 밤 늦도록 낯선 사람들의 목소리가 건너왔다. 나는 자꾸만 몸을 뒤치웠다. 그럴 때마다 낡은 장롱이 삐걱거렸다. 그러다 어느 순간에 깜빡 무겁고 아득한 잠의 벼락 밑으로 굴러떨어졌는데, 기이하게도 그 짧은 순간에 나는 문득 이런 생각을 하면서 웃음 지었다. 아이씨, 우리 장난감 도시에 이사 왔나 봐. 이렇게. 됐죠? 그래서 우리가 어쩌면 장난감 도시로 잘못 이사 온 건지도 모른다. 그럼 어떻게 보면 도시에 이사 온 거에 대한 실망감이 나타나 있다, 안 나타나 있다?
나타나 있다.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는 주로 누구의 심리 변화가 나타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의 심리 변화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이해됐죠? 주제는 여러분 뭐 다 설명을 해놨습니다. 34번 문제는 뭐 5번이 답이라는 걸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됐죠? 1번에 뭐라고 돼 있죠? 거기 도시로 이사 온 첫날 나는 쉽사리 잠을 이루지 못한다. 나의 가족은 도시의 빈민들이 사는 곳에 이사 왔습니다. 나의 가족은 삼촌과 관련된 일이 있은 후 고향을 떠났습니다. 맞죠? 그럼 뭐 문제될 거 없잖아요. 물장수는 나의 행동에서 나가 시골에서 왔음을 결국 알아챘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고향 사람들의 환송에 서운한 마음을 밑줄고 달래었다가 잘못된 말입니다. 이런 단어들을 찾아내는 능력이 중요해요. 문제 풀 때. 근데 이게 본문 이해가 잘 되면 이런 단어들이 보여. 근데 본문 이해가 너무 많이 안 되면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국어를 수능 시험 때 잘 보려면 최대한 지문 이해가 많이 되도록 만들어야 돼. 근데 우리 이런 거 있잖아. 진짜 비문학 지문 중에 어려운 거는 진짜 완전히 이해가 안 됐는데도 정답을 맞출 수 있어. 이해된 것만 가지고도. 그게 뭐 운일 수도 있고, 알았죠? 내가 보기에 요번에 9월 모평 보세요. 문학 같은 경우는 여러분 거의 수능 연계교재라고 생각하셔야 돼. 문학은. 비문학에서 분명히 2지문 정도는 낯선 지문이 나오는데, 너희들 알잖아. 원래 수능 출제위원들이 수능 시험 보러 갈 때, 어서 와. 수능 시험 보러 갈 때 뭐 가지고 가니? 뭐 가지고 가니? 시중에 있는 문제집들 다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무슨 EBS 연계 변형 문제 같은 경우는 거의 출제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시중에 문제집 중에서 이렇게 뭐 모의고사용 문제집 같은 거 있잖아. 알았죠? 그 너희들 모의고사 문제집이 5회든 6회든 7회가 들어있든 그 문제집 하나 풀면 문법이든 비문학이든 문학이든 그 문제집에 있는 게 수능에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어떻게 하는 게 맞냐면 지금부터는 문제를 많이 풀어야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혹시 문제 풀다가 내가 문학지문이나 비문학지문이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으면 그걸 다시 읽어서라도 이해를 해두는 게 중요하다는 거지. 그래야지 너희들이 선택지에서 잘못된 단어들을 딱딱 이렇게 찾아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거 35번 문제는 보기를 참고해서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걸 찾으랍니다. 이 작품은 시골 출신의 어리거나 됐죠? 젊은 주인공이 어리거나 젊은 주인공 밑줄거. 뭔 소린지 이해되죠? 젊은 주인공이 도시에 와서 도시적 삶을 경험하게 되는 과정을 그린 소설이다. 왜 이렇게 썼는지를 알아야 돼. 결국은 이제 봐봐야 경험은 어린 시절의 경험이지만 서술은 좀 나이가 들어서 서술한 거거든 이게. 알았죠? 그래서 여기서 도시는 어떻습니까? 금전의 지배 밑줄거. 도시가 어떻대? 금전 경제의 지배. 온갖 부류의 다른 성분을 가진 사람들의 군집. 비좁은 주거 공간. 불결한 생활 환경. 가난과 폭력. 밑줄거. 이게 다 들어있죠? 다 들어있죠. 그죠? 근데 도시에서의 폭력은 여기 나타나 있지 않다. 원래 이 소설 뒤에 나타나. 이게 됐죠? 나바다. 나라는 아이가 전학을 갔잖아. 근데 거기 도시에 힘센 아이들한테 결국 폭력을 당해요. 그러면서 얘는 도시에 대해서 너무 힘겹게 적응하다가 아버지도 똑같아. 아버지도 돈을 벌기 위해서 뭘 하지만 알았죠? 늘 실패해.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래서 결국은 아버지가 어떤 일을 하다가 경찰한테 잡혔어요. 근데 잡혔는데 그 경찰이 한 얘기는 결국 아버지가 법을 어겼다고 얘기하고 아버지는 결국은 경찰서에 잡혀가요. 이해되죠? 그럼 결국 어떻게 나의 가족이 정말 힘겹게 도시에 뭐하는 과정을 그려놓은 거예요. 적응하는 과정. 그 정도로 도시가 뭐하다는 거지 그럼. 그죠? 각박하고 비정한 거죠. 아니 일반 사람들도 여러분 적응하기 쉽지 않은데 이런 상황에서 적응한다는 건 쉽지가 않죠. 그 뜻이에요 이게. 주인공은 낯익은 시골의 세계에서 분리되어 이와는 대조적인 도시와의 만남을 통해. 대조에다 동그라미죠. 분명히 마을 시골과는 알았죠? 분명히 대조적인 도시입니다. 그래서 도시와의 만남을 통해 낯선 도시적 삶에 고통스럽게 경험하고 배우면서 점차 그곳에 적응해 나간다가 이 소설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됐죠? 그리고 이걸 통해서 감상해 보래요. 1번의 나에게 도예지 학교의 전학은 도시적 삶의 경험과 배움이라는 의미를 가진다. 맞죠? 맞죠?
두 번째, 나가 돈을 한 잔 물과 맞바꾼 것은 금전 경제가 지배하는 도시의 모습이다. 맞죠? 문제될 거 하나도 없죠, 그죠? 3번에 나는 온갖 말씨와 형형색색의 입성들은 누구겠어요? 도시의 여러 부류의 사람들을 뜻하는 거다. 알았죠? 여러 부류의 사람들. 근데 주민들을 보면서 그러한 낯선 존재들의 적응해 나가야 한다고 다짐하고 있다. 다짐 X. 근데 이 단어가 잘못됐잖아. 그죠? 답 찾을 수 있죠? 그죠? 답은 3번이 답이 되는 게 맞습니다. 4번에 공동 펌프장에 물로 지은 밥을 먹고 속이 출렁거리는 것은 도시의 불결한 환경이고요. 나무 괴짝 같은 느낌을 주는 조그만 방은 도시의 비좁은 주거 공간을 뜻하는 말이다. 됐지? 문제 될 거 없잖아. 그죠? 이렇게 이제 문제 풀 때 정답을 찾을 때 정확하게 이렇게 답이 되는 단어라든지 근거를 찾아내야지만 너희들이 문제 풀 때 논리적인 문제풀이를 할 수 있는 거야. 감으로 푸는 게 많으면 안 돼. 그러면 의미 없었죠. 됐죠? 36번! 이 작품은 소년인 나를 주인공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그 서술은 성인이 된 시점에서 과거를 회상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A의 이런 특징이 잘 나타난다. 그럼 A를 이해해보래, 이거 가지고. 교재 안 갖고 왔어? 알았어. 뭐 이해되지, 그거? 그래서 A의 이러한 특징이 잘 나타나고 있는. 근데 왜 잘 나타나는 걸 한번 찾아보자. 그날 밤 일을 소년인 나의 시각에서 서술함으로써 당대의 시대 현실을 소년이 경험한 차원의 것으로 한정하고 있다. 맞죠? 맞죠? A는 소년의 눈으로 보고 있는 거야. 알았죠? 그럼 어떻게 보면 이건 소년의 시각으로 봤기 때문에 소년의 경험에 한정되어 있는 거야. 당연한 겁니다. 낯익은 순경이 멀고 낯설고 난폭하고 살기등등한 일단의 사내들은 소년이었던 나가 받은 강한 인상이겠지. 야야야, 양병철이가 나이가 들어서 이걸 서술한다면 이렇게 쓰겠니? 낯설고 난폭하고 살기등등한 사내들 이렇게 쓰겠니? 아니죠. 어린아이니까 이런 느낌을 받은 거지. 맞잖아. 아니 너희들이 이 정도 나이 돼서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오면 그 사람들을 보고 난폭하다? 뭐 이렇게 보지 않겠지. 뭐 등치가 나보다 조금 적은 뭐 이런 이렇게 서술하지 않겠어요 사실? 맞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건 어린아이의 인상이 맞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들이 아버지를 얼마나 거칠게 다루었던지 지금 생각해도 마음이 아프다는 성인의 시점으로 서술한 거다. 이해되죠? 됐어요. 그 다음에 어머니는 분명히 그날 밤의 일을 생각하고 눈물을 찍어내는 것이라는 추측인데 이건 밑줄 그어놓으세요. 성인이 된 시점에 나가 자신의 기억을 불신하고 있음을 드러낸다. 무슨 단어가 잘못됐니? 그렇지, 불신이라는 단어가 잘못됐잖아. 이건 성인이 된 시점에서 추측하는 거지. 알았죠? 이해된 거지? 무슨 말인지 이걸 가지고 불신이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답은 4번입니다. 조금은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하고 있었다 해서 조금은 고향을 떠나올 당시 시점에서 결국 나가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하는 정도를 나타낸 단어다. 이해될 거 없다. 자, 이해 안 될 거 없다. 그죠? 답은 그래서 4번이 답이다. 밑에 37번에 기억 디귿과 같은 나의 독백 진술을 통해서 드러낸 내용은 뭐겠습니까? 나의 독백이 뭡니까? 기억은 뭐죠? 도예지학교로 전학하게 됐단 말이야. 이때는 기대감이 있겠죠. 맞죠? 니은에 이사 왔다. 나는 막연한 기분으로 중얼댔다. 그래, 도시로 이사 왔어. 하품하면서 도시로 이사 왔다고 얘기하는 독백. 그 다음에 마지막에 우리는 어쩌면 장난감 도시에 잘못 이사 온 것 같아. 이렇게 말할 때는 결국 무슨 변화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답은 그래서 뭐가 답이다? 그냥 1번이 답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해되지? 장난감 도시는 잘 안 나오는 소설이야. 선생님 봐봐. 이동화의 소설 중에서는 파편이라는 소설이 유명해. 이 파편이라는 소설이 원래 이제 전쟁에 나갔다가 아버지도 전쟁에 나갔는데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삼촌이 전쟁에서 부상을 당하고 제대를 한 거야. 6.25 전쟁 때. 그리고 비가 오고 나면 삼촌은 늘 고통스러워해. 그리고 병원에 가서 조사해보면 아무렇지도 않다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너무 아파서 수술을 받았어. 수술을 받았는데도 그 고통은 멈추지 않는 거야. 이 파편이 뭐겠니? 이 몸속에 있는 파편이. 전쟁의 상처 아니겠습니까? 알았죠? 그리고 삼촌은 결국 이것 때문에 사회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해. 그래서 결국 범죄를 저지러. 전과자가 돼. 교도소 몇 번 들락날락해. 알았죠? 그러다가 삼촌이 어느 날 교도소에서 나오는 날, 나를 불러. 그래서 나하고 삼촌하고 얘기를 하는데,
삼촌이 갑자기 나한테 몇 월 며칠쯤이 아버지 제사를 드리는 게 좋을 거다라고 얘기해줘. 이 말은 삼촌은 아버지가 죽는 걸 봤다는 뜻이야. 어? 오케이? 그리고 삼촌은 결국 나하고 헤어져서 돌아가셔. 그리고 삼촌은 화장을 시킨 거야. 알았죠? 근데 그 뼈가루에 뭐가 나온 거야? 파편 조각이 나온 거야. 그 파편 조각이 결국 평생 삼촌을 뭐 한 거야? 괴롭힌 거지. 됐죠? 이 소설이 잘 나와 사실은. 어? 이것도 뭐의 아픔을 그린 거니? 전쟁의 아픔. 이해되죠? 그거하고 좀 연관시키면 이 삼촌의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는 조금 이해할 수 있을 거거든. 알았죠? 참고로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잠시 쉬세요.